이런 주식을 해서 랩을 일부 증권회사 운영하고요. 또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펀드 안 하신다면서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희 서강대 겸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영호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이제 미국, 유럽 등에서 제조업의 탈중국화를 얘기하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서방과 중국의 경제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속에서도 중국 경제가 과연 괜찮을까? 기존의 투자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기존 중국 투자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중국이 세계 제조업 공장이었었죠. 근데 미국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조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거든요.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으로 돌아오라. 특히 일본 정부는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돌아오면은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최대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제조업에서 많이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중국 제조업이 성장이 앞으로 둔화될 겁니다. 근데 저는 양에서 질로 가는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양적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24%를 차지하면서 1위를 했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간다. 비중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거 제조 202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 2025년까지 중국이 수입하는 핵심 소재를 자기들이 다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75% 정도를. 그리고 요새 각종 데이터 보면은 최근에 데이터, AI, 일부 데이터들이 중국이 특허 건수 미국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양적에서 질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보다는 중국이 비중은 줄어들지만 제가 보니까 서비스업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과거처럼 6% 이상 성장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내지 5% 성장하면서도 질적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중국의 제조업 심리 지표나 생산 지표를 보면 3월에는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사실 2분기에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중국 지표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세계에서 GDP를 제일 빨리 발표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1분기 마이너스 6.8%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나라에서 GDP 밑에 깨어가려면 각 통계 받고 열심히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일 빨리 발표해요. 예, 그리고 PMI 지수라고 있는데 제조업 PMI가 2월에 급락했다 3월에 50이 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데이터 수치 자체보다는 방향만 보자. 방향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 경제도 올해는 저는 3%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4% 성장하면 잘한 성장 시대다. 양적으로는 중국도 고동도 성장하는 시기는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의 가능성을 보는 측면에서는 이 구조조정 측면이 있었어요. 시진핑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살아남는 기업이 성장을 더 리드할 거 아니에요. 이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부실 위험을 계속 끌고 안은 채로 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중국이 상당히 빨리 구조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만 그거는 제 전망과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이제 구조조정 제일 빨리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요. 90년대 애한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IMF 처방에 따라 거의 그렇게 구조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구조조정 속도가 느립니다. 중국이 2008년부터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계속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단지 속도만 느릴 뿐이다. 근데 정부가 하다 안 되면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산당 관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시장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조조정을 아마 해나갈 겁니다. 구독자 MK강님께서 그러면 중국 주식을 언제쯤부터 사기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6월 말쯤 7월 초쯤 중국을 살 시기다. 아, 코로나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네,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반기 초반에 그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00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28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중국 주가 한 단계 추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점은 하반기 초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때는 사실은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도 그때 충격이 같이 오는 시점인 전 거죠? 세계 증시가 같은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분기 기업 실적이 뭔가
정말 안 좋아지는 게 예, 예. 나타났을 때 예. 그러면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할지. 저는 중국의 그 내수 1등 우량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저 외환위기 겪고 나서 안정성장 국면 들어서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내수 업종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전 리서치 센터장 했던 H금융투자에서 이런 거 내수 1등 우량주를 매주마다 PR이 어떻게, 기업 실적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종목이라도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기초상품으로 한 랩 상품이나 펀드 상품, 개인들은 여기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경제는 실물 측면에서는 앞으로 3, 4번 성장하면은 뭐 잘한 성장이다. 그런 시대가 도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실물보다는 금융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릅니다. 작년에 은행업을 외국인한테 안전히 개방해버렸고요. 올해는 증권보험, 자산운용사 다 개방했거든요. 그게 올해 4월부터였던 거죠? 예, 보험회사는 그 이전에 개방했고, 그 다음에 증권업을 원래 중국 정부 계획은 올 12월에 개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4월 1일 날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도 환율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다다르면서 차라리 자본시장을 좀 더 개방함으로써 환율을 방어하자 이런 그렇죠. 측면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죠. 중국 가서 은행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증권도 하고 싶고, 그래서 외국계 그 유명한 회사들이 중국에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작년 9월에 코로나 이전에 그 중국을 한번 가봤었으면 상하이를 가봤었어요. 강 건너편에는 아주 그 높은 미래세 같은 그런 건물, 강 건너편에 옛날 그 유럽식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어떤 건물이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유럽 금융회사들이 와서 거기서 금융업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 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중국이 이제 은행, 증권 포함해서 다 개방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100년 만에 귀환 이런 예, 거네요. 예, 예.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는 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배당이 늘어나는 건가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하고 무역에서 5조 2천억 달러를 벌어갔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 물건 만든 상품 만들어 중국에서 그 돈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잘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우신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중국도 아주 금융에 진출해가지고 그 돈을 찾아오자는 게 저는 미국의 목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배당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안 떨어지지만은 저는 뭐 2천까지 떨어지고 뭐 4, 5년 후에는 그게 다시 8천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계 금융회사,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갔어요. 어떤 작업들을 거치기에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 중국의 성장 구조가 아주 튼튼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앞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다음에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특히 소비를 많이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 중국인들도 이제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 예, 이런 이제 소득이 생각이 되겠네요. 증가하면서 이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금융 산업 자체가 많이 커질 거고 예. 금융 산업 섹터의 주가가 사실은 많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은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별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어요. 우리도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기업이 부실하니까 은행도 같이 부실해졌죠. 근데 이제 주식도 발행하고 예. 채권도 발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커지는 자본시장이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어요.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예. 자본시장이 커지면 자본시장을 산업에 수혈하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산업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이 한 16%인데요. 중국 주시장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7% 안팎이에요. 저는 그게 GDP 비중만큼 올라갈 거라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금융시장, 금융산업이 제일 빨리 커지는 나라가 중국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온라인화가 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수 1등주를 뽑아주시긴 했는데 이 온라인화 가속에 따른 수혜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전자상거래 업종 1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교육도 거의 온라인으로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 되고 그리고 저 증권도 제가 여기 하나 들어있는데요. 비대면 서비스가 네.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85년에서 88년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 엄청 좋았거든요. 저는 그 비슷한 상황이 증권회사들이 한 단계 더 나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나왔던 1000포인트 돌파 그 시대에 계셨던 거네요. 예. 그리고 89년 4월 달에 1007 찍고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사주 받아가지고 그 회사 17년 다니면서 매월 월급에서 사주값 냈는데 나올 때 더 내고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IMF 때 네, IMF 구조조정하고 또 한 단계 올랐죠. 저희 그 초보 개미라고 소개한 이동욱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중국 내수주에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사 질문을 드렸네요. 개별 종목보다는요, 이런 주식을 해서 랩을 일부 증권회사 운영하고요, 일부 자산 운영해서 또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펀드 안 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ETF, 아, 예. 중국 ETF. 예, 중국 ETF. 그 ETF는 이제 사실 미국에도 중국 ETF 있거든요. 예. 근데 국내 ETF 중에 중국 기업 예. 묶어놓은 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우량주를 한 ETF도 있고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ETF도 있고. 그런데 저는 중국에 계속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걸 사는데 지금 손해봐 있죠. 뭐 비중은 많지 않고요. 그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를 사실 좀 주요국들은 활발히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중국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거는 상당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증권회사별로 다른데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중국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일부 금융회사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신뢰가 너무 낮아요. 맞아요. 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장기적으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신뢰를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영희 서강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